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비극적인 사랑, 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들어주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1300년 전 당나라의 화려했던 개원성세로 시간 여행을 떠납니다. 서기 745년 7월 7석, 장안의 화천궁 장생전에서 한 쌍의 남녀가 하늘을 향해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60세의 황제 이웅기, 당현종이었습니다. 여인은 27살의 양옥환, 후에 양귀비라 불리게 될 절세미인이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는 전각 안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에서는 원앙새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한 황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서약이었고 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약속이었습니다. 현종은 젊은 시절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정치에 밝았고 현명한 재상들을 등용했으며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그의 치세 초기 30여 년은 개원에 치라불리며 당나라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인구는 8천만을 넘었고 경제는 번영했으며 문화는 찬란하게 꽃피었습니다. 시인 이백과 두보가 활동했고 화가 오도자가 그림을 그렸으며 음악가 이균현이 곡을 작곡했습니다.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으며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현종은 자신이 이룬 태평성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현종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향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색을 탐했습니다. 후궁에는 수만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현종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은 무해비였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했던 무해비는 현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738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아무도 무해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미인들이 황제 앞을 지나갔지만 현종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740년 겨울, 현종의 18번째 아들 수왕 이모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양현원이라는 관리의 딸 양옥환이었습니다. 22살의 양옥환은 비범한 미모를 지녔습니다. 풍만한 몸매, 하얀 피부, 아름다운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춤과 음악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비파를 연주하고 호선무를 추며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를 매료시켰습니다. 수왕은 자신의 아내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궁중 연회에서 현종이 양옥환의 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려하게 장식된 대전에서 수많은 촛불이 타오르고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양옥환이 중앙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얀 비단옷이 물결치듯 흔들렸고 긴 소매가 나비처럼 날았으며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현종은 옥좌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요동쳤습니다. 죽은 무해비를 떠올리게 하는, 아니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현종은 넋을 잃고 양옥환을 바라보았습니다. 50여 년을 살아온 황제가 22살 여인 앞에서 청년처럼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양옥환은 자신의 아들 수왕의 아내였습니다. 아무리 황제라도 며느리를 탐한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종은 고민했습니다. 욕망과 도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현종은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양옥환을 도교 여승으로 만들어 궁에서 내보낸 다음 수왕과의 혼인을 무효화하고 다시 불러들여 자신의 여인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741년 양옥환은 태진이라는 도교 여승의 이름을 받고 궁을 떠났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출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황제의 여인이 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수왕 이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 기록은 그의 심정을 자세히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아버지에게 빼앗긴 청년의 고통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황자였고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침묵했고 다른 여인과 재혼했으며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훗날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745년 양옥환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황제의 귀비로서였습니다. 양귀비라는 칭호를 받았고 후궁 3,000명 중 가장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화천궁에 온천을 만들었고 매일 밤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양귀비가 좋아하는 여지를 먹기 위해 영남에서 빠른 말로 운반하게 했습니다. 일기홍진비자소, 무인지시여지래 한 필의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말이 달려오지만 아무도 그것이 여지를 싣고 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유명한 시구가 탄생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양귀비 혼자만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출세했습니다. 양귀비의 사촌 오빠 양국충은 재상이 되었고 3명의 언니들도 모두 부귀를 누렸습니다. 특히 셋째 언니는 한국 부인, 6째 언니는 괴국 부인, 8째 언니는 진국 부인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양씨 일족은 장안에서 가장 권세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궁궐처럼 화려했고 그들이 타는 수레는 금으로 장식되었으며 그들의 연회는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양씨 집안이 너무 교만하다. 황제가 여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는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귀비와 함께 있을 때만 행복했습니다. 정무는 재상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양귀비와 음악을 즐기고 춤을 보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60세가 넘은 황제가 20대 여인의 사랑에 중독된 것입니다. 현종은 양귀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없다면 짐은 살 수 없소. 그대는 나의 전부요. 양귀비도 현종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황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황제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했습니다.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현종과 양귀비는 장생전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천상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지상에서는 열리지가 되겠나이다. 하늘과 땅이 다하더라도 이 사랑은 영원하리이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아무것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했고 불과 10년 후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무렵 장안 북쪽 변방에서는 한 남자가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알록산이라는 이름의 호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소구득의 아버지와 돌궐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로 거구의 몸집과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록산은 현종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양귀비를 양모라 부르며 그들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현종은 알록산을 신뢰했고 그에게 막대한 군사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알록산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는 꿈을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은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는 두 파벌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양국충을 중심으로 한 양씨 일족이었고 다른 한쪽은 재상 이인보였습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을 경계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은 위험합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알록산은 충성스럽다. 그를 의심하지 마라. 이인보는 더 노골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알록산은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현종은 오히려 이인보를 파면시켰습니다. 양귀비와 양국충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현명했던 황제는 이제 판단력을 잃었고
충신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간신의 아첨만 믿었습니다. 755년 겨울, 드디어 예견된 재앙이 터졌습니다. 알록산이 범양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1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며 당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안사의 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현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그럴 리 없다. 분명 오해일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고 당나라 군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낙양이 함락되었고 장안도 위험해졌습니다. 70세가 된 현종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결단은 양귀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권력과 사랑, 영광과 몰락, 충성과 배신이 뒤섞인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1300년 전 당나라의 황혼을 함께 목격할 것입니다. 편안히 들으며 역사의 교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사랑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생전의 맹세는 지켜졌을까요? 현종과 양귀비는 정말 비익조와 연리지가 되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기 685년 9월, 당나라 수도 장안의 한 궁전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윤기라는 이름을 받은 이 아이는 당 예종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예종은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즉 이윤기의 할머니인 측천무후가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황제였던 측천무후는 당나라를 자신의 왕조로 바꾸고 무주라는 국호를 선포한 상태였습니다. 당나라 황실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고 실권은 모두 무후의 손에 있었습니다. 어린 이윤기는 이런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윤기는 조용하고 신중한 아이였습니다. 화려한 황실에서 자랐지만 그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측천무후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무자비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후는 자신의 손자들조차 위협으로 보면 제거했습니다. 이윤기의 형들과 사촌들 중 일부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윤기는 살아남기 위해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할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진짜 황제가 되어 당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꿈을 말입니다. 705년 측천무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윤기의 아버지 예종이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당나라가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약한 군주였습니다. 황후 위씨와 그녀의 딸 안락공주가 실권을 쥐고 권력을 농단했습니다. 위황후는 측천무후를 모방하려 했습니다. 자신도 여황제가 되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예종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710년 위황후는 예종을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괴뢰 황제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윤기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710년 7월 21일 밤 이윤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신뢰할 수 있는 근위대 장교들을 모았습니다. 왕모중, 고역사, 최일용 같은 장군들이었습니다. 이윤기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위황후가 선제를 시해했다. 이제 그녀는 당나라를 찬탈하려 한다.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당 왕실은 끝날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인가? 장군들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삼랑자를 따르겠습니다. 삼랑자는 이윤기의 별명으로 셋째 아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윤기가 이끄는 군대가 궁궐로 쳐들어갔습니다. 전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위황후와 안락공주는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위씨 일족도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장안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지만 당 왕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윤기는 형 이단을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당 예종의 장남이었던 이단이 당 예종이 되었습니다.
이윤기는 황태자가 되었고 모든 실권을 쥐었습니다. 형 예종은 명목상의 황제일 뿐이었고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윤기였습니다. 이것은 이윤기의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직접 황제가 되면 찬탈자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형을 황제로 세우면 충신으로 칭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712년 예종이 양위했습니다. 자발적이었는지 강압적이었는지는 역사가 명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이윤기가 황제가 된 것입니다. 당현종의 탄생이었습니다. 27세의 현종은 야망과 능력을 겸비한 군주였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부패한 관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측천무후 시대부터 권력을 농단하던 환관들과 외척들을 숙청했습니다. 무자비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조정은 깨끗해졌고 권력 구조가 재편되었습니다. 현종은 현명한 재상들을 등용했습니다. 요순과 송경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요순은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료였고 송경은 청렴하고 공정한 재상이었습니다. 현종은 이들에게 큰 권한을 주었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짐은 천하를 위해 일하고자 한다. 경들은 거리낌 없이 직언하라. 짐의 잘못을 지적하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라. 현종의 이런 태도는 신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젊은 황제는 겸손했고 배우려 했으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요순과 송경은 최선을 다해 현종을 보좌했습니다. 개혁의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현종은 농업을 장려했고 관계시설을 확충했으며 세금을 합리화했습니다.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를 개선해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상업도 번영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활발해졌고 장안에는 페르시아, 아랍, 중앙아시아의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안의 시장에서는 서역의 향료, 보석, 직물들이 거래되었고 당나라의 비단, 도자기, 차가 서쪽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고 국고에는 돈과 곡식이 넘쳐났습니다. 문화도 꽃피었습니다. 현종 자신이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었고 직접 작곡도 했습니다. 현종이 만든 곡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우의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의 이 곡은 궁중 무용의 반주로 사용되었고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종은 궁중에 교방을 설치했습니다. 음악과 무용을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수백 명의 악사와 무희들이 그곳에서 훈련받았습니다. 현종은 종종 직접 교방을 방문해 연주를 들었고 악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종의 시대에 당나라 음악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시와 문학도 번창했습니다. 현종은 문인들을 우대했고 많은 시인들이 장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백, 두보, 왕유, 맹호연 같은 위대한 시인들이 활동한 것이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백은 현종의 한림원에서 일했고 황제를 위해 시를 지었습니다. 두보는 현종의 치세를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억만년 태평이 계속되기를, 황제의 덕이 사해에 퍼지기를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 황금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현종의 치세 초기 40년은 개원에 치라불렸고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 중 하나로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현종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색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현종은 미인을 좋아했습니다. 후궁에는 수천 명의 여인이 있었지만 현종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았고 새로운 자극을 원했습니다. 초기에는 정사와 향락의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낮에는 정무를 보고 밤에는 후궁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724년 현종은 무해비를 만났습니다. 무씨 성을 가진 이 여인은 측천무후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총명했고 음악과 시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현종은 무해비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무해비도 현종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를 교환했고 함께 음악을 즐겼으며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눴습니다. 현종은 무해비를 총애했고 그녀만을 위한 전각을 지어주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무해비는 현종의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었습니다. 738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무해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현종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정무도 보지 않았으며 그저 무해비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하들이 위로했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짐의 인생에서 그녀만큼 소중한 사람은 없었다. 이제 무슨 의미로 살아야 하는가? 현종은 상실감에 시달렸습니다. 50대 중반의 황제는 삶의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이룬 것이 많았지만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부터 현종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에 대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재상들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겼고 자신은 후궁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해비를 대신할 여인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미인들이 현종 앞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무해비만큼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현종은 점점 외로워졌고 그 외로움은 더 깊은 향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듣고 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740년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종의 18번째 아들 수왕 이모가 결혼했습니다. 신부는 양현원이라는 관리의 딸 양옥환이었습니다. 결혼식 연회가 궁중에서 열렸고 현종도 참석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양옥환이 춤을 추었습니다. 호선무라는 서역의 춤이었는데 빠르게 회전하며 긴 소매를 휘두르는 화려한 춤이었습니다. 양옥환의 춤은 완벽했습니다. 리듬에 맞춰 몸이 움직였고 표정은 생생했으며 모든 동작이 우아했습니다. 현종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춤이 끝난 후 현종은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양옥환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현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옥환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현종을 사로잡았습니다. 55세의 황제가 22세 여인에게 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현종은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교 사회에서 아버지가 며느리를 탐한다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현종은 결심했습니다. 양옥환을 얻겠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를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현종은 측근들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옥환을 짐의 여인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측근들은 교묘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양옥환을 도교 여승으로 만들어 일단 수왕과 분리시키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출가했다가 환속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현종은 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욕망이 도덕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741년 양옥환은 태진이라는 도교 여승의 이름을 받고 궁을 떠났습니다. 수왕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고 황실의 체면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상처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아버지에게 빼앗긴 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모는 침묵했지만 잊지 않았습니다. 이 원한은 훗날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현종은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욕망 앞에서 그는 더 이상 현명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에게 빠진 늙은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서기 745년 8월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양옥환은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교 여승 태진이 아닌 황제의 귀비로서였습니다. 27살이 된 양옥환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4년간의 세월이 그녀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고독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빚어냈습니다. 현종은 환갑을 바라보는 60살이었지만 양옥환을 보는 순간 다시 젊어진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양옥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소. 이제 그대는 짐의 곁에 영원히 머물 것이오. 양옥환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목숨은 폐하의 것입니다. 양옥환은 즉시 귀비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후궁 중 황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습니다. 당시 황후는 왕황후였지만 현종의 총애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귀비가 후궁의 최고 지위에 오른 것입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화천궁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화천궁은 장안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여산에 있는 온천궁전이었습니다. 천연 온천이 솟아나는 이곳은 역대 황제들이 휴양지로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만을 위한 욕실을 만들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욕조, 향기로운 꽃잎을 띄운 온천수, 은은한 촛불이 비추는 공간. 양귀비는 매일 이곳에서 목욕했고 현종은 종종 함께했습니다. 백거이의 시 장안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천 수활세응직 연화추력화 청지. 온천물이 미끄럽고 부드러워 살결을 씻어주고 연꽃이 물에서 나오듯 화청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양귀비가 목욕 후 나오는 모습을 연꽃에 비유한 것입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모든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춤, 그녀의 향기. 양귀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우려했습니다. 황제가 여색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는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짐이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소? 양귀비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영리했고 황제의 마음을 읽는 데 능했습니다. 현종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고 그것을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현종이 외로워하면 곁에 있어 주었고 현종이 즐거움을 원하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현종이 위로를 원하면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양귀비는 현종의 기분을 살피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대 현종을 거스르지 않았고 항상 황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완벽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질투심이었습니다. 현종이 다른 후궁을 찾아가거나 다른 여인을 칭찬하면 양귀비는 참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현종이 매비라는 후궁을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비의 춤도 제법 볼만하구나. 양귀비는 즉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폐하께서 소녀를 싫어하시는군요. 이제 다른 여인들이 더 좋으신가 봅니다. 현종은 당황하며 양귀비를 달랬습니다. 무슨 말이오? 그대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어디 있겠소? 짐은 그대만을 사랑하오. 양귀비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고 현종은 계속 사과해야 했습니다. 결국 현종은 매비를 멀리 보냈고 다시는 다른 후궁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양귀비의 힘은 이렇게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황제의 결정을 바꿨고 그녀의 미소 하나가 신하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양귀비는 여지를 좋아했습니다. 여지는 남방의 열대 과일로 장안까지 운반하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신선한 여지를 먹으려면 빠른 말로 밤낮으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현종은 명령했습니다. 영남에서 여지를 가져오라. 가장 빠른 말로 쉬지 말고 달려와라. 역참마들이 죽어가면서도 여지를 실어날랐습니다.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두목은 이를 풍자하는 시를 썼습니다. 일기홍진비자소 무인지시어지래. 한 필의 말이 붉은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와도 아무도 그것이 여지를 싣고 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양귀비 혼자만 득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도 함께 출세했습니다. 양귀비에게는 3명의 언니가 있었습니다. 셋째 언니 양씨는 한국 부인이 되었고 6째 언니는 괴국 부인,
8째 언니는 진국부인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세 부인은 장안에서 가장 권세 있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궁궐 못지않게 화려했고 그들이 타는 수레는 금으로 장식되었으며 그들의 옷은 최고급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세 부인이 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어야 했고 관리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해야 했습니다. 양귀비의 사촌 오빠 양국충도 급속히 출세했습니다. 원래 양국충은 평범한 관리였고 도박을 좋아하는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촌 동생 양귀비가 귀비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양국충은 현종의 총애를 받았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관직을 거쳐 올라갔습니다. 751년 양국충은 재상이 되었습니다. 당나라의 최고 행정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충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정치적 식견도 없었고 청렴하지도 않았으며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고 자신의 친척과 측근들을 요직에 앉혔으며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양씨 일족의 사치와 부패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세 부인의 저택에서는 매일 밤 연회가 열렸고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여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춤을 즐겼습니다. 한 번 연회에 드는 비용이 수천 냥에 달했습니다. 평민들이 1년 내내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양씨들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황제는 여색에 빠져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하지만 감히 큰 소리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양씨 일족을 비난하는 자는 즉시 잡혀가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양국충의 밀정들이 장안 곳곳에 있었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을 감시했습니다. 조정에서도 양씨 일족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재상 이인보는 양국충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인보는 능력 있고 정직한 관료였고 양국충의 부패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인보는 현종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 양국충은 재상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는 사리사욕만 챙기고 국가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양귀비가 양국충을 옹호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는 현종에게 말했습니다. 오라버니는 충성스럽고 유능합니다. 이인보가 질투해서 모함하는 것입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말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인보가 파면되고 양국충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낮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함께 음악을 듣고 밤에는 함께 잠들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곡을 작곡했고 양귀비는 그 곡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무의상이라는 곡은 현종이 꿈에서 달나라를 여행한 후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 곡은 양귀비가 가장 좋아하는 춤곡이 되었습니다. 양귀비가 무의상에 맞춰 춤을 출 때 현종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747년 7월 7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현종과 양귀비는 장생전에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는 밤 촛불을 켜고 하늘을 향해 맹세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가 다하더라도 이 사랑은 영원하기를. 비익조는 날개가 하나씩만 있어서 서로 의지해야만 날 수 있는 전설의 새이고 열리지는 두 나무가 합쳐져 하나의 나무가 된 것을 말합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맹세가 영원히 지켜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중에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황태자 이형은 아버지 현종과 양귀비의 관계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형은 현종의 셋째 아들로 741년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의 이형은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귀비가 등장하면서 그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양귀비는 자신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종이 다른 아들을 더 총애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특히 수왕 이모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한때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모를 양자처럼 대했습니다.
이것은 교묘한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이모를 통해 황태자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현종에게 이모의 장점을 자주 이야기했고 이형의 단점을 은근히 암시했습니다. 수왕은 참으로 효성스럽습니다. 항상 폐하를 걱정하고 폐하의 건강을 염려합니다. 현종은 양귀비의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점차 이모를 더 아끼게 되었고 이형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형은 이 모든 상황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항의할 수도 없었고 양귀비를 비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참으며 언젠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양국충과 환관 고력사가 권력을 나눠 가졌고 정직한 관료들은 밀려났습니다. 고력사는 현종의 측근 환관으로 양국충과 함께 조정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했습니다.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관직을 팔았고 뇌물을 받았으며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현종은 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양귀비가 양국충을 옹호했고 현종은 양귀비의 청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750년 한 신하가 용기를 내어 간언했습니다. 폐하, 양씨 일족이 너무 교만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현종은 화를 냈습니다. 경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양씨들은 짐의 외척이요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다. 함부로 비방하지 마라. 그 신하는 파면되었고 다시는 조정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아무도 감히 양씨 일족을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침묵에 빠졌고 현종은 양귀비와의 사랑에만 빠져들었습니다. 60대에 접어든 황제는 20대의 열정으로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운 사랑은 제국을 서서히 태우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고 재앙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기 703년 영주 지방의 한자파상 집안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구드 출신의 상인이었고 어머니는 돌궐족 여인이었습니다. 호녀라로 태어난 이 아이는 알록산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알록산, 빛나는 산이라는 뜻의 소구드식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알록산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어머니는 재혼했습니다. 알록산은 계부 밑에서 자랐지만 학대받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거리를 떠돌며 여러 언어를 배웠습니다. 소그드어, 돌궐어, 거란어, 한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언어 능력이 훗날 그의 출세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록산은 체격이 컸습니다. 키가 8척이 넘었고 몸무게는 300근이 넘었다고 합니다. 거구의 몸집에 힘도 셌습니다. 젊은 시절 알록산은 여러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상인 일도 했고 통역관 일도 했으며 때로는 도적질도 했습니다. 한 번은 양을 훔치다가 붙잡혀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고 계속 기회를 찾았습니다. 알록산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호녀라로 태어났지만 언젠가 큰 인물이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알록산은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변방의 수비대에서 일하며 군사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투 감각을 보였습니다. 용감했고 전략적이었으며 병사들을 다루는 데 능했습니다. 알록산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고 상관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평로 절도사 장수규가 알록산의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장수규는 알록산을 자신의 부하로 삼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알록산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거란족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변방을 안정시켰습니다. 740년대 초 알록산은 장안으로 불려갔습니다. 현종 황제가 변방의 유능한 장수들을 만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알록산은 처음으로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현종은 알록산의 거대한 체구와 거친 외모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알록산이 말을 시작하자 더욱 놀랐습니다. 알록산은 유창한 한어로 변방 상황을 설명했고
군사 전략을 논했으며 현종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종은 감탄했습니다. 그대는 호인이지만 충성스럽고 유능하구나. 안록사는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소인의 목숨은 폐하의 것입니다. 폐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현종은 안록산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변방 출신이지만 충성스럽고 거친 외모지만 유능했으며 무엇보다 현종을 기쁘게 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안록사는 현종 앞에서 호인의 춤을 추었습니다. 300근이 넘는 거구가 가볍게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습니다. 현종은 크게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대는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구나. 안록사는 황제를 웃기는데 성공했고 그것은 큰 성과였습니다. 현종은 안록산에게 평로절도사 직책을 주었습니다. 변방의 군사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745년 안록사는 다시 장안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양귀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궁중 연회에서 안록사는 양귀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양귀비는 안록산의 거구와 독특한 분위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장군은 어디 출신이십니까? 소인은 호인입니다. 변방에서 자랐습니다. 양귀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장군이시군요. 안록사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즉시 양귀비의 중요성을 파악했습니다. 황제가 양귀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귀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안록사는 결심했습니다. 양귀비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안록사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양귀비를 양모, 즉 어머니로 모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양귀비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안록사는 양귀비를 어머니라 부르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변방에서 자라 친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자를 자식으로 받아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양귀비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이 되거라. 현종도 이를 재미있어 했습니다. 양귀비의 아들이라면 짐의 아들이기도 하구나. 이렇게 안록사는 황제와 귀비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기이한 관계였지만 안록산에게는 큰 이득이었습니다. 안록사는 양귀비에게 극진히 효도했습니다. 장안에 올 때마다 귀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변방에 진귀한 모피, 보석, 향료 등을 바쳤습니다. 양귀비의 생일에는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고 양귀비가 좋아하는 춤과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안록사는 또한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인 특유의 거침없는 말투로 현종과 양귀비를 웃겼습니다. 한 번은 현종이 물었습니다. 안록산, 그대의 배가 왜 그리 큰가? 안록사는 배를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폐하, 이 속에는 오직 충성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현종은 크게 웃었고 양귀비도 즐거워했습니다. 748년 안록사는 범양 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범양은 지금의 베이징 근처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안록사는 이제 막대한 군사력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할 수 있었고 군사물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록산을 충성스러운 양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양귀비도 안록산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에게 효도하는 착한 아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안록산의 진짜 얼굴은 달랐습니다. 범양으로 돌아간 안록산은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확충했습니다. 병력을 계속 늘렸고 훈련을 강화했으며 무기를 비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적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안록사는 유능한 장수들을 포섭했습니다. 사사명, 엄장 같은 장군들이 안록산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안록사는 그들에게 후한 보상을 주었고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병사들도 안록산을 따랐습니다. 안록사는 병사들을 잘 대우했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안록사는 또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범양과 평로 지역에서 세금을 걷었고 무역을 장악했으며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정에 보고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있었지만 그 차액을 자신의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하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알록사는 사실상 독립왕국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충성을 가장했습니다. 매년 장안을 방문해 현종에게 공물을 바쳤고 양귀비에게 효도했으며 조정 신하들에게 뇌물을 주어 입을 막았습니다. 조정에서는 일부 신하들이 알록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상 양국충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양국충은 알록산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국충은 현종에게 경고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은 위험합니다. 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양국충, 그대는 알록산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오. 알록산은 충성스러운 신하요. 양귀비도 알록산을 옹호했습니다. 오라버니, 알록산은 제 아들입니다. 그가 반역할 리 없습니다. 752년 재상 이인보가 더 직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폐하, 알록산은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의 군대는 너무 강하고 그의 야망은 숨길 수 없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현종은 화를 냈습니다. 이인보, 경은 충신을 모함하고 있어. 알록산은 짐의 양자요, 양귀비의 아들이요. 어찌 반란을 꾀하겠소? 이인보는 계속 간언했지만 현종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국충과 양귀비의 압력으로 이인보는 파면되었습니다. 충신의 목소리는 묵살되었고 간신의 아첨만 남았습니다. 알록산은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황제와 귀비가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알록산은 더욱 교묘하게 행동했습니다. 겉으로는 더욱 충성스럽게 보였고 속으로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753년 알록산은 범양, 평로, 하동 세 절도사를 겸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세 지역의 군사력을 모두 통제하게 된 것입니다. 알록산은 이제 10만이 넘는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전체 병력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754년 겨울, 알록산은 마지막으로 장안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알록산은 긴장하고 있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양국충이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양국충은 현종에게 알록산을 체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폐하, 이번 기회에 알록산을 장안에 억류하십시오. 그의 군권을 빼앗고 변방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하지만 현종은 거부했습니다. 양귀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알록산은 간신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장안을 떠나기 전날 밤, 알록산은 양귀비를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소자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하지만 양국충이 저를 모함합니다. 어머니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소자는 살 수 없습니다. 양귀비는 알록산을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아들아. 내가 폐하께 말씀드려 너를 보호하겠다. 알록산은 감사하다며 몇 번이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알록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755년 초 알록산은 범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력을 점검하고 무기를 정비하고 식량을 비축했습니다. 신복 장수들을 모아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때가 왔다. 조정은 부패했고 황제는 노쇠했으며 간신들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 우리가 나서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권력이었습니다.
알록사는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50년 넘게 기다려온 꿈이었습니다. 가난한 호녀라에서 시작해 이제 천하를 손에 넣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755년 11월 알록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범양에서 반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명분은 군측을 토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국충 같은 간신들을 제거하고 황제를 구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나라 전복을 목표로 한 반란이었습니다. 15만 대군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고 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안사의 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반란은 당나라를 뿌리째 흔들 것이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며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습니다. 알록산의 야망이 드디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755년 11월 차가운 겨울바람이 범양성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성문이 활짝 열리고 15만 대군이 일제히 남쪽을 향해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록산은 백마를 타고 선두에 섰습니다. 300근이 넘는 거구가 갑옷을 입고 장창을 들었습니다. 병사들이여,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 간신 양국충을 토벌하고 황제를 구하며 백성을 구원한다. 병사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하지만 알록산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반란은 권력을 향한 도박이었고 알록산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반란군은 파죽지세로 남하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북지방의 중요 도시들이었습니다. 알록산의 군대는 잘 훈련되어 있었고 사기가 높았으며 장비도 우수했습니다. 반면 당나라 지방군은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성 하나하나가 쉽게 무너졌습니다. 지방 관리들은 도망쳤고 병사들은 항복했으며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하북 전역이 알록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소식이 장안에 도착한 것은 12월 초였습니다. 현종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짐의 양자가 배신을, 그럴 리가 없다. 전령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폐하, 사실입니다. 알록산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고 있습니다. 하북의 여러 성이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현종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70세 노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양귀비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제 아들이 그럴 리 없어요. 분명 오해입니다. 하지만 계속 도착하는 보고는 명확했습니다. 알록산이 반란을 일으켰고 군대는 장안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급히 조정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신들이 모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충이 나섰습니다. 폐하, 신이 일찍이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알록산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현종은 화를 냈습니다. 지금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막을 것인지 말하라. 양국충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정치가였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른 대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선지라는 장군이 지명되었습니다. 고선지는 고구려 출신의 명장으로 서역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고 오랫동안 실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고선지는 6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병사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고 무기는 낡았으며 보급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선지는 이를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756년 1월 평양 근처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고선지의 6만 군대와 알록산의 10만 군대가 대치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고선지는 노련한 전술로 초반에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반란군은 계속 밀려왔고 당나라 군대는 점점 후퇴했습니다. 며칠간의 전투 끝에 고선지는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군대는 무너졌고 수만 명의 병사가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고선지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낙양으로 후퇴했습니다. 낙양은 당나라의 동도 두 번째 수도였습니다. 화려한 도시였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고선지는 낙양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고선지를 비난했습니다. 환관 변형성이 고선지를 탄핵했습니다. 고선지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쳤다. 이것은 반역이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고선지는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정은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고선지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충신이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장군들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싸워서 지면 죽고 도망치면 역시 죽는다면 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756년 6월 낙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알록산의 군대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약탈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란군은 집집마다 들어가 재물을 빼앗았고 여자들을 겁탈했으며 저항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낙양의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록산은 낙양 황궁에 입성했습니다. 용상에 올라앉으며 선언했습니다. 짐이 대연 황제가 되노라. 대연, 위대한 불꽃이라는 뜻의 국호였습니다. 알록산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물론 당나라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중원의 절반은 이제 알록산의 손에 있었습니다. 장안의 분위기는 암울했습니다. 낙양 함락 소식에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고 귀족들은 도망칠 준비를 했으며 관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종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눈빛은 흐려졌습니다. 70세 노인은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귀비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얼굴을 화장으로 꾸몄지만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알록산의 군대가 장안으로 쳐들어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조정에서는 끝없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신하는 끝까지 장안을 지키자고 했고 어떤 신하는 도망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국충은 서쪽으로 피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총나라로 가십시오. 그곳은 험준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전합니다. 거기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태자 이형은 반대했습니다. 장안을 버린다는 것은 제국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갔고 알록산의 군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756년 6월 중순 결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알록산의 군대가 동관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동관은 장안 동쪽의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험준한 산맥 사이의 좁은 통로였고 소수의 병력으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지키던 장군이 패배했고 동관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장안과 반란군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이면 적군이 장안에 도달할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짐이 장안을 떠나겠다. 서쪽으로 피난하겠다. 6월 13일 새벽 역사적인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 양국충, 고력사와 함께 몇천 명의 근위병과 환관들을 이끌고 장안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둠을 틈타 은밀히 출발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황제가 도망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벽이 밝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궁궐이 텅 비었고 황제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안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약탈이 시작되었고 화재가 발생했으며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황제 일행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목표는 사천성의 성도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로 적군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까지는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먼 거리였고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습니다. 현종은 수레에 앉아 흔들렸고 양귀비는 말을 타고 뒤따랐습니다. 70세 노인과 30살 여인에게는 가혹한 여정이었습니다. 날씨는 더웠고 먼지는 자욱했으며 물과 음식은 부족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던 그들에게 이것은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첫날 밤, 일행은 작은 마을에서 쉬었습니다. 제대로 된 숙소도 없었고 음식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현종은 초라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가? 50년 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결국 이렇게 도망쳐야 하는가? 양귀비는 현종 곁에 앉아 위로했습니다. 폐하, 이것은 일시적인 일입니다. 곧 군대가 재정비되고 역적을 토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양귀비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사랑이,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일행은 마회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에서 서쪽으로 100리 정도 떨어진 작은 역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호위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장교들이 모여 무언가 이야기했으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현종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병사들이 저러는가? 환관이 보고했습니다. 폐하, 병사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양국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양국충의 거처를 포위했습니다. 간신 양국충을 내놓아라. 그가 나라를 망쳤다. 그를 죽여야 한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양국충은 공포에 질려 현종에게 달려갔습니다. 폐하, 소신을 구해주십시오. 하지만 현종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분노는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진상이 앞으로 나가 병사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병사들이여, 진정하라. 양재상은. 하지만 화살 하나가 날아와 진상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진상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병사들은 더욱 격분했고 양국충의 거처로 쳐들어갔습니다. 양국충은 도망치려 했지만 붙잡혔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끌어내 창과 칼로 찔렀습니다. 양국충은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난도질당했고 머리는 잘려 창 끝에 꽂혔습니다. 병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씨 일족을 모두 찾아내 죽였습니다. 한국부인, 괴국부인, 진국부인 세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도망치려던 그들은 병사들에게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한때 장안에서 가장 권세 있던 여인들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양씨 일족의 남자들, 양귀비의 사촌들과 조카들도 모두 살해되었습니다. 마회역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종은 수레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잡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신뢰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마지막 요구를 했습니다. 장교들이 현종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폐하, 양씨 일족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현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양귀비입니다. 그녀가 모든 화근입니다. 폐하께서 여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은 것이, 양씨 일족이 권력을 농단한 것이 모두 그녀 때문입니다. 양귀비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진정하고 계속 서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현종의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기 756년 7월 15일 오후
마회역의 작은 정원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종은 수레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의 요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양귀비를 죽여야 합니다. 70세 노인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죽이라는 요구. 이것은 황제로서도 남자로서도 견딜 수 없는 고문이었습니다.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하지만 병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레를 포위했고 창과 칼을 들었으며 위협적인 눈빛으로 황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환관 고력사가 수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병사들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양귀비를 내주지 않으면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하의 목숨도 위험합니다. 현종은 울부짖었습니다. 짐이 어찌 그녀를 죽일 수 있겠는가? 짐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거늘. 고력사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사랑과 생존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귀비를 구하려다가 폐하께서 죽으시면 당나라는 완전히 끝납니다. 하지만 폐하께서 살아계시면 역적을 토벌하고 제국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현종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사들이 빼곡히 둘러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알록산의 반란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을 잃었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이 양씨 일족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고 그 분노는 이제 양귀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황제라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포로라는 것을 말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천하를 다스리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병사들의 의지에 따라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한참 후 현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양귀비를 불러오라. 고력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폐하. 고력사가 나가자 현종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황제로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 무력함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10년 전 장생전에서 했던 맹세가 떠올랐습니다.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그 맹세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잠시 후 양귀비가 나타났습니다. 38살의 양귀비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며칠간의 도주로 지쳐 있었고 일족이 몰살당한 충격으로 창백했습니다. 하얀 비단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으며 화장기 없는 얼굴로 현종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현종이 입을 열었습니다. 옥환. 양귀비의 본명이었습니다. 현종은 그녀를 그렇게 부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양귀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폐하, 소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현종은 울먹였습니다. 짐이 그대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짐이 무능해서 그대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양귀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폐하, 소녀는 폐하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소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황제의 사랑을 받았고 10년 넘게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았으며 세상 모든 여인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인가 봅니다.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그대 잘못이 아니요. 모두 짐의 잘못이요. 짐이 너무 그대를 사랑한 것이, 짐이 정사를 소홀히 한 것이 잘못이요. 양귀비는 현종에게 다가갔습니다. 황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폐하, 소녀가 죽으면 병사들이 진정할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촉으로 가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역적 알록산을 토벌하십시오. 그리고 당나라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소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껴안았습니다. 짐이 어찌 그대 없이 살아가겠소? 그대가 없다면 짐은? 양귀비는 현종의 품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폐하께서는 황제이십니다. 한 여인을 위해 제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화천궁에서 함께 목욕하던 날들, 장생전에서 맹세하던 밤, 음악을 듣고 춤을 추던 순간들, 여지를 함께 먹고 웃던 기억들. 모든 것이 이제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왜 이리 잔인하십니까? 짐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벌을 내리십니까?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뜨거운 여름 햇살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양귀비는 현종의 품에서 벗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옷매를 정돈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하,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안 됩니다. 현종은 손을 뻗었지만 양귀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폐하, 안녕히 계십시오. 저승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는 신분의 차이 없이 평범한 남녀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귀비는 돌아서서 걸어나갔습니다. 현종은 따라가려 했지만 환관들이 붙잡았습니다. 폐하, 안 됩니다. 폐하께서 나가시면 더욱 위험합니다. 현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귀비는 정원 안에 작은 불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상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소녀의 죽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부디 폐하를 지켜주시고 당나라가 회복되게 하소서. 기도를 마친 양귀비는 고력사를 불렀습니다. 환관장, 준비되었습니다. 고력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도 양귀비를 오랫동안 섬겼고 그녀의 인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비마마. 양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마십시오. 다만 폐하를 잘 모시십시오. 고력사는 흰 비단끈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양귀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주십시오. 고력사는 눈물을 닦고 비단끈을 양귀비의 목에 걸었습니다. 양귀비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현종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귀비가 되었을 때의 기쁨, 장생전에서 맹세하던 밤의 감동. 모든 것이 아름다운 꿈이었습니다. 이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고력사가 비단끈을 당겼고 양귀비는 천천히 숨이 멎어갔습니다. 38년의 짧은 생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병사들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귀비가 죽었다. 병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종의 수레 안에서는 통곡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70세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옥환, 옥환. 그 어떤 위로도 소용없었습니다. 현종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50년 넘게 쌓아온 제국도, 70년을 살아온 삶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죽었고 그것도 자신의 묵인 아래 죽었습니다. 현종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양귀비의 시신은 마회역 근처에 간단히 매장되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도 없었고 성대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작은 구덩이를 파고 흰 천으로 감싼 시신을 묻었을 뿐이었습니다. 황제의 총애를 받던 귀비가 이렇게 초라하게 묻혔습니다. 현종은 매장 장소를 지켜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줌 집어 무덤에 뿌렸습니다. 옥환, 용서하시오. 짐이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현종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으며 밤낮으로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환관들이 걱정했습니다. 폐하, 드시지 않으시면 몸이 상합니다. 현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은 배가 고프지 않다. 그냥 놔두어라.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양귀비가 나타나 자신을 원망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나면 비명을 질렀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일행은 검각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험준한 산길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황태자 이형이 현종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소자가 북쪽으로 가서 군대를 모으겠습니다. 영무와 삭방의 군대를 규합하여 역적을 토벌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촉으로 가서 안전하게 계십시오. 현종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형은 아버지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때 영명했던 황제가 이렇게 쇠약해진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형은 북쪽으로 떠났고 현종은 계속 서쪽으로 갔습니다. 한 달 넘는 고된 여정 끝에 현종 일행은 성도에 도착했습니다. 총나라의 수도였고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성도의 관리와 백성들은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임시 궁궐에 머물면서도 그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 양귀비의 초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환, 그대가 보고 싶소. 그대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소. 그 무렵 북쪽에서는 이형이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역적을 토벌하고 장안을 수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방의 장군 곽자의가 군대를 이끌고 합류했고 회을 쪽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점차 반격의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이런 소식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양귀비와 함께했던 날들, 화천궁의 봄, 장생전의 맹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현종은 꿈을 꾸었습니다. 양귀비가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종에게 다가왔습니다. 폐하, 소녀는 괜찮습니다. 폐하께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현종은 양귀비를 안으려 했지만 그녀는 구름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종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옥환, 가지 마시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차가운 달빛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깨달았습니다. 양귀비는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곧 그녀를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서기 756년 8월 영무에서 역사적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황태자 이형이 스스로 황제로 즉위한 것입니다. 당숙종의 탄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현종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찬탈에 가까웠지만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고 리더십이 필요했으며 현종은 총나라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숙종은 즉위하자마자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선제께서는 태상왕으로 존경받으실 것이며 짐이 천하의 일을 처리하겠다. 이것은 공손한 표현이었지만 사실상 권력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현종은 성도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환관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폐하, 아니 태상왕 폐하, 황태자께서 영무에서 즉위하셨습니다. 현종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 그리 하는 것이 좋겠구나. 짐은 이미 늙었고 아무 쓸모가 없다. 이형이 황제가 되어 나라를 구하는 것이 옳다. 현종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양귀비를 잃은 후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습니다. 황제의 자리도 제국의 영광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조용히 성도의 궁전에 머물며 과거를 회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종은 즉위 후 즉시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능력 있는 장군 곽자의를 중용했습니다. 곽자의는 변방에서 오랫동안 복무한 장군으로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숙종은 곽자의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장군, 경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소. 반란군을 토벌하고 장안을 수복하시오. 곽자의는 무릎을 꿇고 맹세했습니다. 폐하 신은 목숨을 다해 역적을 토벌하겠습니다. 곽자의는 군대를 재편했습니다. 변방의 정예 병력을 모았고 엄격한 훈련을 시켰으며 명확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편 반란군 진영에는 내분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757년 1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안록산이 자신의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안록산은 나이가 들면서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의심이 많아졌고 부하들을 함부로 죽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장남 안경서를 의심했습니다. 안경서는 두려움에 떨었고 결국 선제 공격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안경서는 환관 이저하와 함께 안록산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록산은 자고 있었습니다. 안경서는 칼을 들어 아버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안록산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내가 감히.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안록산은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안경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숨기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만큼 능력이 없었습니다. 군사적 재능도 부족했고 카리스마도 없었으며 부하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반란군의 사기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록산이 살아있을 때는 두려움과 존경으로 따랐지만 안경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군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쌓였습니다. 특히 안록산의 오랜 부하였던 사사명이 안경서를 경멸했습니다. 저자가 무슨 황제인가?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버지였고 승리를 거둔 것도 아버지였다. 안경서는 그저 아버지를 죽인 역적일 뿐이다. 곽자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반란군이 약해진 틈을 타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757년 9월 당나라 군대는 장안 근처에서 반란군과 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잘 조직되어 있었고 사기가 높았으며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장안을 되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곽자의는 뛰어난 전술로 반란군을 격파했습니다. 반란군은 무너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쳤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장안을 되찾았다. 757년 10월 곽자의가 이끄는 군대가 장안으로 입성했습니다. 1년 넘게 반란군의 지배를 받았던 장안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불타고 거리는 더러웠으며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군대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황제 폐하 만세! 당나라 만세! 곽자의는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약탈을 금지하고 식량을 배급하고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천천히 장안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숙종은 영무에서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서 황제를 맞이했습니다. 숙종은 감격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짐이 돌아왔소.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소. 숙종은 즉시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궁궐을 수리하고 관청을 재건하고 행정체계를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경서의 반란군은 여전히 낙양과 동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는 더 싸워야 했습니다. 758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경서가 사사명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사사명은 안록산의 오랜 부하였고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안경서를 무능하다고 여겼고 권력을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사사명은 군사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경서가 참석했을 때 사사명의 부하들이 갑자기 안경서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짓이냐? 안경서가 소리쳤습니다. 사사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무능한 지도자요.
나라를 위해 물러나시오. 안경선은 끌려나가 교살당했습니다. 사사명은 스스로 황제가 되었고 반란을 계속했습니다. 사사명은 안록산이나 안경서보다 더 위험한 적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었고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전략적으로 사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명은 반란군을 재정비했고 당나라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승패가 엇갈렸고 양측 모두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은 끝없는 전쟁에 지쳐갔습니다. 언제쯤 평화가 올까요? 언제쯤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편 성도에서는 태상왕 현종이 여전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안이 수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양귀비와 함께했던 화천궁, 장생전, 대명궁. 모든 곳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현종은 차라리 성도에 머물며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759년 숙종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태상왕 폐하, 장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백성들이 폐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종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현종이 장안에 도착했을 때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수리되었지만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전의 활기는 사라졌습니다. 현종은 대명궁으로 돌아왔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종은 태극궁의 한쪽 전각에 머물렀습니다. 숙종은 아버지를 공손히 대했지만 권력은 주지 않았습니다. 현종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끔 악사를 불러 음악을 듣게 했지만 더 이상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현종은 마회역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양귀비가 묻힌 곳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관들이 반대했습니다. 태상왕 폐하, 그곳은 너무 멉니다. 폐하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하지만 현종은 고집했습니다. 짐이 가야 한다. 옥환을 만나야 한다. 결국 현종은 몇 명의 환관과 함께 마회역으로 향했습니다. 며칠간의 여정 끝에 도착했을 때 현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귀비의 무덤이 훼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 중에 도굴꾼들이 파헤쳤고 유골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옥환. 짐이 늦었소. 짐이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눈물이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환관들이 육골을 모았습니다. 작은 상자에 담아 현종에게 바쳤습니다. 현종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그대를 데려가겠소. 장안으로, 그대가 사랑했던 곳으로. 현종은 양귀비의 유골을 가지고 장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황궁 근처에 작은 무덤을 만들어 다시 안장했습니다. 매일 그 무덤을 찾아가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762년 사사명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그의 아들 사조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조이는 아버지만큼 능력이 없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 분열이 생겼고 장군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763년 마침내 반란이 진압되었습니다. 사조이가 부하들에게 살해되었고 반란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안사의 난이 끝난 것입니다. 8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제국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숙종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이 컸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는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인구는 격감했으며 변방은 독립했습니다. 개원 성세의 화려함은 이제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숙종 자신도 지쳐 있었습니다. 전쟁의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762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대종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종은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고
너무 많은 상실을 겪었습니다. 이제 77세가 된 현종은 삶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견뎠을 뿐입니다. 손자 대종이 찾아와 문안을 드렸습니다. 태상왕 할아버지, 편안하십니까? 현종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편안하다. 너무 편안해서 곧 떠날 것 같구나. 762년 5월 현종은 병석에 누웠습니다.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했고 몸이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환관들이 어이를 불렀지만 어이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태상왕 폐하의 수명이 다하셨습니다. 현종은 의식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양귀비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폐하, 이제 오실 시간입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종은 손을 뻗었습니다. 옥환, 드디어 그대를 만나는구나. 762년 5월 3일, 당현종은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78세였습니다. 50년 넘게 역사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이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현종이 세상을 떠난 지 50년 후, 당나라의 시인 백거이는 긴 시를 한 편 썼습니다. 장안가, 영원한 하늘 노래한다는 뜻의 이 시는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과 비극을 담았습니다. 서기 806년 백거이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동받은 백거이는 밤새 시를 썼고 새벽에 완성했습니다. 129의 칠언시로 이루어진 이 장시는 당나라는 물론 후대에까지 전해져 중국 문학사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한왕중색 사경국, 어우득양 가초성장. 한나라 황제가 색을 좋아해 경국지색을 찾으니 어우 집안에서 방금 성장한 양귀비를 얻었다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는 두 사람의 만남부터 이별까지를 아름답고도 슬프게 노래했습니다. 백거이의 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천 원작비익조 제지원이 열리지. 천장지구유시진 차한면명무절기.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기를 원하네. 하늘과 땅이 영원히 다하더라도 이 한마는 끝없이 이어지리라. 장생전에서 현종과 양귀비가 했던 맹세를 담은 구절입니다. 이 시는 당시 사람들을 울렸고 후대 사람들도 울렸으며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과 권력, 영광과 몰락, 맹세와 배신,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이 시 속에 담겨 있습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지만 동시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덧붙여졌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양귀비가 실제로 마회역에서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력사가 양귀비를 살려서 비밀리에 다른 곳으로 보냈고 양귀비는 일본으로 건너가 여생을 보냈다는 전설입니다. 일본의 어느 지역에는 양귀비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근거는 없지만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여인이 비참하게 죽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전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전설은 백거이의 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의 후반부에는 도교 도사가 등장합니다. 현종의 명령을 받은 도사가 하늘과 땅을 샅샅이 뒤져 양귀비의 영혼을 찾았고 마침내 바다 위의 선산에서 양귀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귀비는 선녀가 되어 그곳에서 살고 있었고 도사에게 현종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의 증표를 도사에게 주었습니다. 도사가 그것을 현종에게 전하자 현종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허구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서로를 잊지 못한다는 아름다운 상상입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은 후대 예술가들에게 끝없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시, 소설, 희곡이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원나라 시대에는 백박이라는 극작가가 오동우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가을비가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현종이 양귀비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청시대에는 홍승이라는 극작가가 장생전이라는 희곡을 썼습니다. 현종과 양귀비가 장생전에서 맹세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랑과 이별을 감동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고전 희곡의 명작으로 꼽히며 지금까지도 무대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회화에서도 양귀비는 인기 있는 소재였습니다. 당나라 화가 장원은 양귀비의 초상화를 그렸고 후대 화가들도 수없이 많은 양귀비 그림을 남겼습니다. 특히 양귀비가 목욕하는 장면, 춤을 추는 장면, 여지를 먹는 장면은 자주 그려졌습니다. 양귀비는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그려진 여성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영화, 드라마, 오페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양귀비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계속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종과 양귀비에 대한 평가는 복잡합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60세 노인과 20대 여인이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양귀비도 현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고 열정적이었으며 비극적이었습니다. 마회역에서 이별하는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별 중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제국이 무너졌지만 동시에 사랑 때문에 영원한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책임한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현종은 여색에 빠져 나라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를 총애하면서 양씨 일족이 권력을 농단하게 했고 알록산 같은 야심가에게 기회를 주었으며 충신들의 간언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8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당나라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백성들은 끝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황제의 사랑이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종은 무능한 군주이고 양귀비는 경국지색, 나라를 망친 미인입니다. 양귀비 개인에 대한 평가도 엇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양귀비를 단순한 희생양으로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한 것이 아니라 현종이 원했기 때문에 귀비가 되었습니다. 궁중 생활을 즐겼지만 정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양국충의 부패도 그녀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알록산의 반란도 그녀가 일으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졌고 결국 그녀가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회역에서 병사들이 요구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희생양이었습니다. 양귀비는 억울하게 죽은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양귀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녀가 현종을 유혹했고 사치와 향락에 빠뜨렸으며 오라버니 양국충을 비호했습니다. 양귀비가 없었다면 현종이 정사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고 양씨 일족도 권력을 잡지 못했을 것이며 알록산도 그렇게 쉽게 세력을 키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도한 비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여성에게 가혹합니다. 하왕조의 말이 은나라의 달기, 서주의 포사처럼 양귀비도 나라를 망친 미녀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절제되지 못했고 책임감을 잃게 했으며 결국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현종은 황제로서 실패했지만 연인으로서는 진실했습니다. 양귀비는 정치적으로 순진했지만 사랑에서는 헌신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사랑이 13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안사의 난은 당나라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난 이전과 이후의 당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난 이전의 당나라는 찬란했습니다. 개원 성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기였고 문화는 꽃피었으며 국력은 강성했습니다. 하지만 난 이후의 당나라는 쇠약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인구는 격감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번진들이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했으며 당나라는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907년 당나라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300년 가까이 지속된 위대한 제국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안사의 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현종의 여색 탐닉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절도사 제도의 문제,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불균형, 군사력의 편중, 재정제도의 결함 등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었고 알록산이라는 야심가가 그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알록산이 없었어도 다른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종의 무책임한 통치가 상황을 악화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현종이 양귀비에게 덜 집착하고 정사에 더 집중하고 충신들의 말을 들었다면 비극을 막거나 최소한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양귀비는 여전히 인기 있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서안의 화천궁은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양귀비가 목욕하던 온천터가 보존되어 있고 양귀비의 조각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마회역에는 양귀비의 무덤과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양귀비를 추모하고 사랑의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양귀비는 비극적인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연인들은 장생전의 맹세를 본받아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현대의 학자들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현종과 양귀비를 연구합니다. 낭만적으로 미화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현종은 젊은 시절 훌륭한 황제였고 개원성세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변했고 사랑에 빠져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었고 그 약점이 역사적 비극을 낳았습니다. 양귀비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이었지만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복잡한 인간이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악구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1300년 전 두 사람이 사랑하고 맹세하고 이별했던 순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누린 사랑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비극으로 끝났는지 보았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권력과 사랑의 균형, 책임과 욕망의 조화, 공적 의무와 사적 행복의 조율.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는 아름답습니다.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사랑,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랑,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사랑. 이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오래가지 못했지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랑입니다. 장생전의 맹세는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못했지만 전설 속에서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하늘에서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 열리지가 되겠다던 그 맹세는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꿈속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사랑이 가르쳐준 것들, 열정과 책임, 낭만과 현실, 영혼에 대한 갈망과 인간의 한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